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가 속도를 내면 대선은 벚꽃 대선은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끝은 시대 교체입니다. 목표를 청산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지원자 유승민입니다. 오늘 이 면접 잘 봐서 꼭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꿈을 제가 조금이라도 실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경제 안보 위기 극복하고 수십 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을 보고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오늘 그 마지막 지원자인 유승민 의원을 방금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5분의 면접관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도 대통령직 지원자로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면접을 위해서 유승민 지원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접관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뭐 예, 초면인분도 안녕하십니까. 계실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인상 어떠십니까, 우리 면접관분들? 얘기 좀 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듣고 제가 이거보다 뭐라고 코멘트해야 될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네, 유승민 지원자 어떠십니까? 이런 면접은 좀 낯서신가요? 가장 최근에 받아본 면접이 작년 총선 때 면접인데요. 아, 그때 면접 봤는데 그다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면접이라서 면접 본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면접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차 면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승민, 나이는 만 59세, 그리고 대구 지역구의 4선 의원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할 말은 하는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이 있고요. 또 친박에서 탈박으로 지난해 공천 파문 이후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올랐죠. 어록으로는 청와대 얼라들이 유명하다고 직접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자, 이력서건 좀 바로 시작해보죠. 한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 사퇴한 이후에 가장 바빠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태가 유승민 지원자의 대선 가도에 미친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사퇴 안 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겨룰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이 보수 쪽에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좀 보수 전체 힘을 더 빠지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경선을 만약에 통했다라면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이래 이기고 지고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해서 정치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약간 권력 의지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권력 의지 너무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갈 것인지 어떤 철학, 정신, 정책 이런 걸로 잘 무장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권력 의지만 있는 사람이 대통령 5년 동안 계속 하다가 나라가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고사 전국 3등, 뭐 토플 600, 뭐 위스콘신대 최우수 조교, 굉장히 빛나는 스펙에 정말 잘난 이력서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상등품 이력서예요. 제 이력이 뭐 화려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금수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너 금수저니까 서민들 아픈 거 어떻게 알고 그런 정책을 어떻게 진짜 펴겠느냐라는 건데요. 참 어려운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 정치하면서 제일 저한테 가슴 떨림을 많이 줬던 거는 뭐 예컨대 세월호 때 송파 세모녀나 구의역 김모군 그분들 보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뭘 해드릴 수 있느냐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게 꼭 이렇게 자라날 때 막 어렵게 자라났다고 해서 꼭 그런 이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그런 않습니다. 점에서 자신의 본보기가 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 저는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요. 정치인 중에서 제가 저는 글쎄요 무슨 영국의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요. 정치인 중에는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전예현 면접관님이 오늘 실탄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정말 준비하신 게 많은데 아니에요. 절반을 털고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셔야 실탄 이렇게 쌓여 있는 합니다. 거 CD로 좀 꼭 넣어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의 정체성을 이렇게 뒤집은 거다. 이러면서 보수가 아닌갑다. 황교안 대행에게 이리저리를 꼭 이렇게 내줘야 하는가. 이제 와서 배신이냐. 정치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높은 겁니다. 하기 시작하면. 그 젊었을 때 해인사 근처 가서 삭발하고 그 경험도 있으시고 그게 언론 보도에 조금 잘못 났는데요. 예. 해인사가 아니고 통도사고 통도사였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는 늘 삭발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삭발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 다만 그때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두드리게 맞고 억울해가지고 이제 가출을 통도사의 어떤 암자로 가출한다 이러는데 제가 급하게 차비를 좀 장만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 가서 하룻밤 자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소주 한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 돌아왔는데 와서 좀 많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뭐 친구들 두루두루 아주 잘 친하고 유쾌하고 친구들 사귀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미 사찰에 가서 소주를 마실 정도면은 사찰 안에서 마신 게 아니고 사찰 저 밑에 계곡에 가서 몰래 숨어서 아니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사찰 음식. 사찰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력서를 보니까요. KDI 선임 연구위원, 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한림대 연구교수,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10몇 년을 하셨는데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37억이 넘어요. 그래서 특별한 재테크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일단 저 87년에 그 유학생활 마치고 들어와서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뭐 아버지 도움도 좀 받고 뭐 그래가지고 샀던 아파트가 그 당시 이후에 뭐 사실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고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26년째 살고 있는데 그 살 때 3억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뭐 그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그런 아파트 가격이 많고 나머지는 뭐 주로 뭐 예금이고 이런데 뭐 크게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약간 상속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작년이죠. 유승민 의원의 그 원내 대표 연설이었어요. 저 같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까지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진영을 넘어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났구나.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아직 오히려 그 보수 진영에서 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것이 좌클릭이 아니냐, 이게 뭐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보수 진영 지지를 못 받는 게 뭐 현실적으로 제일 큰 약점이죠. 예. 그동안에 보수가 정치를 해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보수로 가지 않으면 보수 전체가 저는 망할 거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뭐 좌파다, 좌클릭이다, 진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보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해결하는데 무슨 보수 진보가 있느냐. 올바른 정책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뭐 그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단어가 저한테는 제일 아프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속으로 참 되새김질을 많이 한 단어입니다. 그분 입장에서 배신이라고 느낄지는 몰라도 저는 정치하면서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할 말을 한 것을 배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배신은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계속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 좋았던 점이 있고 또 싫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이 일하면서 단점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그때 제가 저분을 100% 몰랐구나. 그때 만약 더 알았으면 제 성격에 좀 더 확실히 좀 말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 관계가 일부러 만든다고 지난 10년간 그걸 일부러 만들려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래 힘으로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괴로운 일도 많았죠. 제가 그 순간순간 겪을 때는 저는 언제든 제가 이 순간 정치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내왔으니까. 그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럼 지원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원자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다, 또 상사와 부하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동지란 말을 정치에 들어서 참 좋아하는데 동지란 말이 뜻이 같다는 거고요. 뜻이 같아서 정치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왔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가까이서 도울 때는 저는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차 이력서 면접을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가볍게 좀 몸풀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몸풀기입니까? 저는 약간 떨려가지고.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국민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역량 가운데서 특히 유승민 지원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항목이 바로 떠 있습니다. 진실성, 리더십, 위기 관리인데요. 역량 면접 챕터 1 진실성. 자, 진실성과 관련된 역량 면접 시작해 주시죠. 참 재밌네요.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셨다가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배신자, 사입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댓글 달아주신 네티즌들 의견 중에서 이제 이런 유승민 지원자 정말 박 대통령 정권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원조 친박으로서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피해자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
저는 사실 코스프레는 당연히 아니고 저 스스로 피해자라고 또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 정치권에는 꼭 이제 뭔가 대가가 따르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대가를 치렀다고 봅니다. 총선에 공천도 못 받고 원내대표도 사실상 쫓겨난 거죠. 그런데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코스프레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제 입장에서 그런 코스프레, 진짜 코스프레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맥락을 거슬러 가봐서 이제 최초의 박근혜 당시 대표와 끈끈한 인연이 시작됐던 2005년 재보궐선거.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일대구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해서 정말 박빙을 뒤집고 당시에 당선이 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보복공천 피해만 강조를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2005년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시 우리 전영욱 대변인하고 같이 비례대표를 하고 있었고요. 비례대표를 딱 1년 한 3개월 했을 시점에 갑자기 당대표인 박근혜 대표와 사무총장인 김무성 총장 두 분이 저를 부릅디다. 그 영문도 모르고 갔더니 대구 동구을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친한 친구 이강철 씨가 나온다. 계속 다리 돌아가야 돼. 이번 선거가 정권을 교체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들, 응모한 후보들을 다 집어넣어봐도 전부 다 너무 처진다. 저는 두말 안 하고 당에서 나가라니까 제가 필요하면 나가겠다. 이래서 비례대표를 사표 내고 나갔는데 그때 제가 돈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대단한 특혜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알았던 지난 한 13년, 14년 동안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자리를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배신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동감하지 않는 편입니다. 배신자라는 거 지원자에게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 형용사가 붙어요. 이제 와서 배신이냐. 왜 이제 와서 타이밍이 늦었을까요? 이제 와서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지금 10년 동안 여권 전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저만큼 지적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란 말은 그거는 저는 틀린 말이다 생각하고요. 지원자는 매우 지식도 많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이고 언제나 팩트 체크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선 때 2007년 경선, 2012년 최순실이라든가 정윤회, 최태민 일가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있었고 그 팩트를 체크했으면 진실을 알고도 남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배신이냐. 답해 주시죠. 저는 2002년부터 그때부터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이다.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 안 상태가 저는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2005년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는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3인방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국회의원과 대표 사이를 가로막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가 비서실장으로 철저히 강하게 통제를 한 거지 그 사람들 뒤에 무슨 최순실이 있다? 박근혜 대표 뒤에 최순실이 조정을 한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윤회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정윤회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2005년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윤회 씨가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3인방들이 밤에 퇴근을 하고 나서 거기 가서 중요한 문제를 의논을 한다더라 라는 있었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비서실장을 하는 한은 모든 것을 공적으로 이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3인방이 저와 대표 사이에 절대 못 있도록 했습니다. 3인방은 늘 같이 있었고 네. 또 최순실은 무엇보다도 정윤회의 부인이에요. 네. 이들의 존재라는 거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또는 사라질 수 없는 그 권력의 한 부분이라는 거는 인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3인방이 대통령 가까이 있으니까 권력의 한 부분 분명하죠. 분명한데 저는 정윤회라는 사람을요. 2004년에요. 회관 545 박근혜 의원 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의원을 만나러 갔다가 그 앞에 누가 있길래 속으로 짐작에 저 사람이 정윤회인가 보다 그랬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회사 생활하든 조직 생활하든 저는 늘 공적인 조직 우선입니다. 제가 3인방을 철저히 저를 월권하지 않도록 제가 했고. 효과가 글쎄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효과가요? 그렇게 열심히 뭐 욕도 잘하고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밀린 거 아닙니까? 그 3인방한테 이제 지원자가. 그 3인방한테는 영원히 제가 역대 비서실장 중에 제일 욕잘하고 엄하고 무서운 비서실장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극우와 보수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우와 보수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극우와 보수라기보다 저는 수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절대 변화 안 하려고 거부하고요. 뭐 예컨대 뭐 되게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당청 관계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들이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뭐 157명 국회의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뭐 전부 다 거수회가 돼가지고 그러는 이런 모습들 그거는 뭔가 수구적으로 지키고 싶은 거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극우라기보다는 조금 수구에 가까운 굉장히 낡음에 가까운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자기 생각 다 버리고 그 지시만 따르는 집단이니까 그거는 극우가 아니죠. 그거 했을 때는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갈 그렇죠. 때 극우 극자 흐르잖아요. 독재에 가까운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율이었을 텐데 보수 진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은 다시 손잡을 수 있으신 겁니까? 그 수구 혹은 뭐 제가 표현하기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후보가 나오면 그쪽 후보하고 국민한테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그쪽 손을 들어줄 거다. 저는 쉽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거는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 판단도 받지 않고 민주당 후보하고 대선을 치른다? 저는 정치 현실적으로 그 질 게 뻔한 선거를 그렇게 치르는 거는 그거는 보수 전체에 대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환기 차원에서 그냥 원칙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새누리당을 제외하지 않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 글쎄요. 이럴 거면 애초에 분당을 왜 했는지. 새누리당하고 당대당으로 통합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는 후보 자체도 뭐 별로 없고 오늘 선거하면 결과 뻔합니다. 저는 보수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저는 예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후보가 되고 어느 정당에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우리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 대표에 싸울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인재,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탄핵 기각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단일화를 하는 거잖아요. 단일화는 당대당 통합하고는 다릅니다. 단일화하는 과정이요. 무슨 추첨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뜻을 묻는 겁니다. 누가 어떤 후보가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그런 분들보다 바른정당에 예컨대 제가 더 나은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후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된다고 해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새누리당 후보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를 제가 다 대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유승민 의원 지금 좀 편안하십니까? 제가 유독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귀인데요. 귀가 원래 이렇게 좀 빨개지시나요? 아니요, 예, 지금 좀 빨개졌네요. 아니요, 예, 지금 좀 빨개졌네요. 그쵸. 귀가 어떨 때 빨개지시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약간 있습니다. 더위를 느낄 때. 더우십니까? 지금 전용 면접관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기억에 남는 면접관 94년쯤 경제학과 교수 되려고 이력 썼는데 떨어졌어요. 왜
강하게 이야기해서 아마 밑보여가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가 합니까?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당이 보여준 모습,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군대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며칠 후에 대통령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힌트를 좀 주세요. 말 제일 잘하시는 분께서. 예? 사실 요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진정성이 느껴지는 예.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예. 사실 그런 모습이 가장 국민들이 예.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 대신에 안 가실래요? 예전 트렌드가 나의 잘난 것을 뽐내는 트렌드였다면 요즘 트렌드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해 주셨으면. 저 면접 하시는 분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얘도 한 번도 아직 면접 안 보고 이제 앞으로 면접 봐야 되는 얘도 면접 준비생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죠 뭐. 여보세요. 아빠야. 내가 아직 면접 경험이 없어가지고 니 그래도 요새 준비는 하잖아. 준비는 하는데 그냥 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보기에는 면접보다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소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 그래. 알았어 뭐.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들어가. 글쎄 좀 스트레스 좀 받았는데 그냥 뭐 평소 생각대로 편하게 하라 이런 식이니까 그게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예.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제 팩트 폭행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따님이 어머니를 닮으셨나요? 엄마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간 섞어서 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릴 때는 어디 가면 저하고 붕어빵이라 그랬는데. 정말요? 예, 크면서 약간 엄마 모습이 나오고. 우스갯소리로 정말 여야를 통합할 분은 이분뿐이다 라면서 따님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뭐 평소에 가족들을 전혀 공개를 안 하다가 그날은 대구에서 이제 총선 앞두고 사무실 개소식 하는데 같이 인사하다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때부터 뭐 저를 막 욕하던 저 댓글 다는 분들도 그때 막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하는 거 보고 예, 저도 신기했습니다. 욕하는 방식이 바뀌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장인어른 이제까지 제가 참 저를 뭘 모르고 욕했습니다 이러면서. 예, 어떤 사위감을 좀 글쎄요, 전혀 터치하지 않으시고요. 뭐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전혀 그럴 생각 없고. 예. 거기 비례는 없습니까? 비례는 없죠. 예. 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오늘 마지막 지원자 유승민 지원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역량 면접 챕터 2 위기 관리. 유승민 지원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돌려보니 보수 진영 주자답게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보수 정부 10년 여당 소속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10년 동안 비핵화 문제만 보더라도 안보 문제는 글쎄요, 실제로도 그렇고 체감적으로도 악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향후 어떤 기조를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한미동맹 하나만큼은 우리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삼아서 중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보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북한의 핵미사일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고쳐보려면 중국 협조 없이는 안 되는데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굳건하게 공조해서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핵미사일 버릴 거냐, 체제를 살릴 거냐. 그런 상태로 압박을 가한 다음에 북한하고 제대로 된 대화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북핵 문제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제 MD 체제에 편입되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압박도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중국과 척을 진 상태에서 어떻게 더 강한 압박을 하시겠다는 건지. 사드를 배치하면 당장은 척을 지겠죠. 그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미가 단호하게 배치를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우리 군사 주권에 관한 문제를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이라는 게 이게 우리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고 우리 경제는 아픈 거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서 사드에 대해서 계획대로 배치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중국은 분열책은 최소한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러려면 중국은 이제 우리한테 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이 선택밖에 남지 않는데 중국은 그때부터 자기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생각을 약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표들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모든 이 일의 전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이고 지금 즉시 우리한테 있는 위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시각부터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드는 주한미군의 사드로 배치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남한 전역을 커버를 하려면 사드가 한 2-3개 포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은 사드에 대한 대응은 결국은 핵탄두를 늘리고 미사일을 늘리는 거겠죠. 사드를 배치 안 한 지금도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얼마나 많은 탄두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1950년대에 이미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료 도입해가 그때부터 지금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일관되게 핵무기 개발해온 나라입니다. 사드 하나 때문에 갑자기 덜 늘리려던 핵무기를 더 늘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그 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핵이냐 체제냐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속으로 가지면서도 중국한테 뭐 기름이니 뭐 여러 가지를 주면서 북한의 항을 개방을 하면서 사실은 손들고 있는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획기적인 경제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화가 늘 가능하다라는 것은 북한이 진짜 그렇게 변화할 의지를 조금이라도 내보일 때요. 근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도와주면 진짜 핵무기를 그 과거에 그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아주 뭐 그러면 정책의 뭐 일대 큰 전환이 되겠죠. 우리는 획기적으로 도와주고 북한은 뭐 최소한 핵을 얼마나 줄이겠다든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드를 갖다 2-3개 이제 더 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성주에 배치할 때도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때 대구나 성주 지역에 온다 그랬을 때 제일 반대했던 게 안보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TK 의원님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그거는 사드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 방패장 모든 혐오 시설에 대해서 각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요. 지난번에 사드 성주에 포대 배치할 때 영남권, 대구 경북권 의원님들이 뭐 서명을 하고 이런 건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짜 나라를 지키는 문제인데 사드 2개 포대, 3개 포대 배치할 자리를 그거를 정치권이 못 찾아가지고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 정도도 못 찾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필요하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불발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일본과의 외교 갈등 분명히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본의 총리를 만나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경제 안보 문제는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자.
그래서 통합사업협정이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것은 하자. 그런데 역사나 주권의 문제는 이거는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인정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할 생각이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또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다른 경제나 안보에 엮으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분리를 해서 이거 재협상 안 되면 저는 10억 엔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하고 난 다음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그 모든 역사의 잘못과 반인륜적인 그거는 일본이 앞으로 계속 안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0억 엔을 돌려준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그 얘기, 그러니까 뭐 논쟁이 끝날까요? 합의니까 한미 FTA든 이 위안부 협상이든 국가 간에 합의된 거를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그거는 그 시각으로 파기되는 겁니다. 다만 그 경우에 일본이 다른 경제나 안보 문제 가지고 우리한테 마치 중국이 지금 이러듯이 보복을 해오면 어쩌냐 이 그렇죠. 걱정이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게 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경제 안보는 한일 간에 계속 협력에 나가자는 그런 약속을 일본 측에 저는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역사 주권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제가 재협상 요구하고 안 되면 파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위안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일본이 이제 그 전 국민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예. 조금 있으면은 일본이 독도를 그네들 말로 탈환, 우리말로 침공하러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고 실효적인 지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이 어지간한 시비를 독도에 대해서 거는 것은 저는 무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면접관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탈환 내지 침공하려는 시도, 이런 말은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거부적 방위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쪽에서 먼저 치면 우리가 막아가지고 저쪽이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게 저쪽 전력의 한 70% 이상은 돼야 그런 힘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의 자주 국방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평소 국방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해군, 공군, 육군력에 대해서 세금이 들더라도 강력하게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명 악플 읽기 시간인데요. 아까 이력서 면접 때도 잠깐 별명을 보았는데 할 말은 하는 쓴소리를 잘하는 분이라고 쓰셨어요. 네,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 소리요. 바른 소리, 쓴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기도 한가요? 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자꾸 들으면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계시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쓴소리도 역시 또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내공을 좀 쌓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련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상의 댓글 같은 거 잘 챙겨보시나요? 아니요, 이런 악플은 뭐 워낙 많이 보니까요. 제 핸드폰에 제가 읽지 못한 문자가 지금 27,400개쯤 있거든요. 27,400개쯤 있거든요. 지우지 않고 계속? 아니요, 지울 시간도 없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자 앱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데, 한 번씩 시간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 뭐, 여기 있는 악플보다 뭐 한 10배는 더 심한 그런 악플이 그런 욕설. 의견들이요? 예, 욕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지원자에게 향한 악플들을 직접 좀 읽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악플은 뭐 워낙 많이 보니까요. 이거는. 그러게 오늘은 좀 세네요.
4명 사퇴하면 나도 대통령. 이건 제가 처음 보는 류의 이 얘기인데 아마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5시 이제 이 방송을 하니까 그래 온 것 같은데 그분들 사퇴 안 할 것 같고 자꾸 사퇴하는 거 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저 제대로 한번 실력으로 붙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읽을까요? 예. 개그맨도 음주운전하면 3년 쉬는 마당에 새누리 출신들은 자숙이라는 걸 모르나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잠시 뒤로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보는 악플인데요. 적통 보수 좋아하네. 배신자는 영원히 배신자일 뿐이다. 네, 요거는 어떤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 유승민 이퀄 민주당 엑스맨.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오늘 분위기 참. 그 악플에 대한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소감요? 반발이나 반론이나. 사실 배신자 악플은 제가 워낙 자주 보니까 뭐 별다른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고요. 개그맨도 음주운전하면 3년 쉬는 마당에 새누리 출신들은 이제 자숙이라는 거 모르나 이거는 이제 이런데 왜 출마하냐 출마할 염치가 있나 이런 악플 같은데요. 우리가 보수가 잘못해도 잘못 인정하고 또 좋은 후보 그래도 좋은 후보 뽑아서 승부를 봐야죠. 네,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이 리더십 부문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3 리더십. 굉장히 영민한 참모다. 굉장히 능력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리딩을 하기보다 누구를 보좌했던 역할이 많으셔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어떻게 리더십이 있을까? 저는 저한테 이제 따라다니는 이미지가 뭐 그냥 뭐 똑똑하다, 뭐 너 잘났다 약간 이런 이미지 같은데 저는 그 보시기보다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하나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사람 의견 다 들어보고 반대 의견도 다 들어보고 저는 일부러 의견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가면 일부러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라도 의견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되면 저는 뭐 저렇게 거의 결정을 바꾸지 않고요. 국회의원 말고 이제 국방위원장 해봤고요. 최고위원 해봤고 원내대표를 해봤는데 제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참모로서 일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미지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제가 손들고 쟁취한 그 자리에서 했던 그걸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 방향에서 거꾸로 가면 새누리당 때도 탈당할 때도 그렇게 그다지 별로 또 주목을 좀 못 받으셨는데 그 원인이 뭘까? 탈당할 때도 끝까지 미적미적거리셨어요. 확 나가지 않고. 탈당할 때 미적거리는 건 사실인데요. 탈당하기 싫었습니다. 네, 정말 탈당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뭐 어지간한 조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그때 고칠 가능성이 있었으면 탈당 안 했을 겁니다. 남아서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그 당에 있으면서 뭐 그 당에 대해 17년 동안 있으면 누구든지 애정은 생기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 정당으로서 이 당을 바꾸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탈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끌었고요.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했던 사람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배신이지 배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장점이 참 많은 이 지원자인데 경제 문제도 밝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지지율이 이제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TK로 대표되는
경상도 쪽에서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지지도가 주춤거리고 있는 건 아니고 제로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그런데 예. 황교안 총리는 사실 지금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 오히려 황교안 대행이 이제 앞서고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정치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높은 겁니다.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혹시 한교안이 안 나오면은 표를 유승민에게 주겠느냐, 기권하겠다. 이런 정서도 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지난 10년간은 제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할 말 다 했고 그것 때문에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할 말은 다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라고 해서 주군한테 배신했다? 그런 사고방식을 안 가지시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사람들도 이런 법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제가 아는 대구 경북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믿고 정치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사선 국회의원이고요. 또 박근혜라는 한 정치인과 이 대등하게 볼 때 황교안 대행에게 이리저리를 꼭 이렇게 내줘야 하는가. 지금의 현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설득력을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지원자께서는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원자는 저는 제 답변은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정면 승부를 하겠다. 예. 저는 탄핵도 저는 정말 고민한 끝에 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탄핵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뭐 피해를 받는다? 그거는 전부 앞으로 좀 뭐 평생 저는 감수하고 살겠습니다. 따뜻한 보수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의 정체성을 이렇게 뒤집은 거다, 뒤틀은 거다 이러면서 보수가 아닌갑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보수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보수는 앞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보수는 바뀌어야 된다. 보수 바뀌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확신을 갖고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대통령이 임명할 7천여 명의 공직자를 함께 뽑는다는 얘기라는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든 지원자에 대해 인사 철학을 검증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승민 지원자의 인사 철학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인사 1호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인사 1호가 그 정부가 나아갈 방향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첫 내각을 구성한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그 인사 1호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 적합한 인물로 지금 생각해 두신 분이 있으신지요? 예, 경제나 국방격이나 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실명을 좀 대시. 예를 들어가지고. 예, 못 바뀌겠습니다. 예. 조건은 어떤 겁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 과거 경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거를 반성하고 새로 잘할 자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자만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평생 그냥 관료만 했던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과거에 우리 외교 국방이나 이 경제 쪽에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등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매번 새 대통령 나올 때마다 존치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여성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지금 현실이 부처로서 뭐 그렇게 독립된 부처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여성들이 여성부가 있는 게 굳이 꼭 좋아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근로 현장에서 여성의 직접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 차별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은 저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저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분들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국면, 어느 장소, 어느 대통령 그 자리로 가서 그 국면에서 내가 진짜 그 당시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면 97년 같은데요. 97년에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였는데 실업자, 노숙자 엄청나게 쏟아지고 기업들 부도났거든요. 그때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가 정말 결단이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과 수석 장관들이 했던 걸 보면 환율에 집착하고 외환보유고 우리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고 원화가 강해야 된다 이러면서 IMF 위기가 오는 줄 우리가 결국 IMF에 손을 벌려야 되는 줄을 11월 달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알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97년 11월에 대통령이었다면 97년 11월 12월에 터졌던 그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요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 경제적 입장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친자본적인 어떤 경제정책 쪽에 가까웠다면 지금 같으면 따뜻한 공동체를 표방하고 정치적 변신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경제적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변하신 건지. 저 전공은 재벌 정책. 그래서 제가 뭔가 자유시장 경제만 성장만 추구하던 그런 경제학자 아니었냐. 정치적인 뭐 환경 때문에 변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잘 모르던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데하고 제일 밀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치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는 아닌지라는 무슨 재벌개혁 같은 거는 제가 24년 동안 변한 게 거의 없고요.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성장을 더 중시했던 자유시장 경제를 더 중시하고 성장을 더 중시했던 경제학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예컨대 우리가 종부세 같은 거 거의 폐지를 하고 이랬을 때 그 어느 한 분이 당신들 이런 종부세 같은 거 폐지하려고 당신들 정치하느냐 부자들 이 세금 깎아주려고 정치하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씩 느끼는 거죠. 복지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경제학자라서 답변이 한 번 물으면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상의 미래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지원자는 에이펙 정상회담 참가차 필리핀 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보고가 들어옵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만 19명.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전 피해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내진 설계는 리터 규모 6.0에서 6.5로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 유승민은 이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일단 그 필리핀 세부에서 하던 회의를 바로 중단하고 국내 상황 보고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2 울진 앞바다 지진 같으면 그 굉장히 큰 지진인데 당장 거기에 한울하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걱정이 되는 거니까 주민 대피를 위해서 SNS든 뭐 문자든 방송이든 아니면 가두 방송이나 뭐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긴급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주민 대피가 평소에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하니까 주민 대피를 위해서 군, 경찰 또 공무원들을 제가 총동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0 이상이면 수동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시키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전에 무슨 방사선 비상사태가 만약 발생하면 그거는 더 대피를 시켜야 되니까 그 추가적인 대피에도 제가 좀 노력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군 경계를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치콘 한 3단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진돗개도 민군 합동으로 한 2단계 정도는 발령을 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즉시 귀국하겠습니다. 재난시에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맞습니까? 이런 울진 앞바다 지진 같은 재난이 나면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사건이 다 무마된 다음에 원전을 계속 유지했었던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이러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되면 이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동 중인 게 지금 24개인데요. 기존에 가동 중인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양산 활성단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성이라고 찍어가지고 옛날에 거기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바닷가라는 이유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경주지진 난 다음부터는 그렇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원자력 발전이 싼 요금으로 전력을 우리한테 공급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월성, 고리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밀집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짓듯이 저렇게 해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1%, 0.1%라도 위험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 좀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소극적인 앞으로 좀 제한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 입장. 자, 유승민 지원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 2대1. 취임 100일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경제 부분에서 뭔가요? 저는 위기 극복입니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이런데 부실 기업이 커다란 IMF 위기 같은 거 안 번지도록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IMF가 제2의 IMF가 가능하다 예.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때 하고 이렇게 경로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디에서 이 뇌관이 터질지는 몰라도 한번 뇌관에 불이 붙으면 그게 확 경제 전체로 번져가지고 경제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될지 모르는 공황에 빠질 가능성 그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그 부실이 심각한 부분, 예컨대 가계부채 중에 제일 악성 가계부채, 또 부실기업 중에 제일 악성 부실기업, 거기에 대한 구제금융을 해서 살릴 거냐, 아니면 수술을 빨리 해서 퇴출시킬 거냐, 그거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을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원내 사당이 다 말하고 있는데 예. 큰 틀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허용하되 경영 총수와 경영진의 사명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 가지고 재벌 개혁이 가능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재벌 총수들, 경영진들도 우리 일반 시민들, 흑수저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저는 재벌들도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선 후보마다 사면 복권 안 한다 이래놓고 집권해가지고 사면 복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했습니다. 예. 저는 그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예. 재벌 이제 2세, 3세, 3세의 경영까지 갔는데 예. 재벌 3세들의 능력이 굉장히 모자라섭니다. 모자랍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벌 3세의 능력을 모자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재벌 해체까지 나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재벌들 중에 혁신에 실패하고 부실화돼가지고 국민한테 부담만 자꾸 주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습니다. 20년 전에 IMF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혁신의 길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지금 재벌의 3세, 4세 회장 이 사람들은 그 혁신의 DNA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DNA나 그 능력을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서 찾겠다는 거죠. 혁신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추구하던 그 창조 경제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 목표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개 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재벌들한테 삼성이 대구, 경북은 맡아라. 또 어디는 SK가 맡아라. 하나가 맡아라. 이런 식으로 떼줬습니다. 재벌은 시장에서
작고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잡아먹거나 없앤 그런 포식자입니다. 그런 포식자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 약간 뭐 무슨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아니고 제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는 재벌들의 입김은 배제하겠습니다. 관료 주도도 저는 배제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혁신 안전망 만들고 규제 없애주고 용자보다는 투자로 가고 그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근데 지금 정말 청년 실신 시대, 청년들이 다 신용 불량자인 시대에 창업이라는 거는 그 길이 너무 길고 또 성공을 담보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자꾸 처지는 이유가요. 미국의 대학생들은 물어보면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10%가 실제로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한 3% 정도 생각하고 창업 실제하는 건 0.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 교사, 공무원들을 대폭 늘리는 국민 세금으로 그런 정책으로 가면 공무원이라는 건 4차 산업시대에는 오히려 사라지고 축소될 직업인데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저는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업무 복지는 허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법인세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세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말하는 건 돈이 법인세를요. 액수가 아니라 예. 형평성, 정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조세 부담률 한 18, 19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OECD 평균이 26 정도 되고 우리가 22, 23 정도로는 최대한 빨리 높여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진 자,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더 많이 내는 그런 원칙을 지키려면 법인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도 저는 부자들 더 많이 내고 재산세, 보유세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는데 저는 지금보다는 더 굳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육아휴직 3년법을 실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휴직급여를 현재 100만 원에서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셨다고 했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이죠.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국가가 지난 10년간 보육한다고 100조 원 넘는 돈을 썼는데 합계 출산율은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돈, 또 퇴근과 주말 근무 이런 데서 진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재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데 고용보험 전체가 아직은 흑자입니다. 이제까지 육아휴직 신청하던 엄마 아빠들의 숫자 같으면 절대 적자가 안 나는데요. 만약 그 육아휴직 신청하는 엄마 아빠들의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모든 재원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가가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정책들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 부담을 늘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예. 인구가 곧 경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육아휴직 3년 칼퇴근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슨 젊은 사람들 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대로 가면 2075년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40% 없을 거예요. 2500년 가면 지금 5천만 인구가 33만이 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무리 좀 무리한 정책이라도 도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저희가 준비한 모든 관문은 다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힘들었습니다. 힘드셨나요? 예. 특히 면접관님들이 제가 평소에 굉장히 무서워하시던 분들이라서 힘들었습니다. 많이 떨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 지원자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다 자기 나름 인생을, 정치 인생을 살아옵니다. 저도 정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뭐 매사 어떤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 진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온 정치 인생 그걸 걸고 약속을 드리건데 5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말 국민들께 후회하지 않을 선택,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고 취임 직후에 경제 위기 안 보이기 반드시 극복하고 또 수십 년 무거운 한국의 병을 고치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에 제가 매진하겠다 그 약속을 꼭 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리더로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의로운 세상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 대통령. 예.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티즌 한 분이 올려주신 댓글을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어떤 공약도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잘못된 건 없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당선자들이 문제였다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번에 국민 면접을 통과하는 대통령 지원자는 국민에게 실망이 아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대통령직에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